식후 2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다. 2시간이 지나면 그렇다. 그게 좀 애매한데요. 어떤 걸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다. 이러면은 그 증상을 자세하게 적어야 되는데 자기 그냥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버리고. 이렇게 적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부룩해진다. 그러면 유산이 부족해서 그렇고 유산이 부족하면 비타민 C와 염분을 소금을 좀 더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가스가 차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것도 염분 부족으로 주로 가스가 차니까 못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그것도 또 염분을 좀 더 먹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헛배부르다, 가스 차다 이런 거, 팽만감 이런 거 다 똑같은 증상이죠. 속3다. 그건 염증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염증을 없애야 되니까 비오유키소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 되는 거죠. 뭘 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으니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지금 딱 이 상태에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비타민C 지금 12g 먹고 있거든요. 저거 작은 양 아니거든요. 비타민C는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분 소금 부족입니다. 지금 저런 상황 되어져 있는 거. 콜라를 한 잔 정도 식후에 마셔보는 것도 좋죠. 그러면은 비타민C 있으니까 이게 소금입니다. 소금 부족인 것 같아요. 비타민C 더 먹어볼까요가 아니라 소금을 더 먹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다른 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댓글.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1년 반 정도 꾸준히 비유키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소화, 타는 듯 아픔, 설사, 특히 감기 등등 많이 좋아졌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렇다고요?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비오유키소냐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죠. 하고 많은 영양제 그렇게 많은데 왜 비오유키소냐라는 거죠. 자, 비타민 C는요.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필요로 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음식들로부터 비타민 C는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충분하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지금 잘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그럼 누가 내리고 있느냐? 비타민C 연구를 하고 비타민C를 직접 먹어보고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지금 남아있는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아니, 뭐, 비타민C가 그렇게 좋으면 빨리 약으로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얘기하지. 왜 안 해주냐 이거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가 누가 해주는 겁니까? 그걸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주는 거죠. 누가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해달라고 그러냐. 누가 해주겠습니까? 약 하나 만드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잘 아는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큰 제약회사가 그거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제약회사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해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지금 비타민C 수두룩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비타민C 당연히 비타민C 여러분들 이제 다 오픈이 되어져 가지고 처방이 나오면 당연히 비타민C 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 약을 먹을 필요가 없이 그냥 비타민C를 자기가 알아서 사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는 그렇게 절실하게 몸속에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잘 못하시거나 식사 양이 적거나 또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음식을 매번 끓여 먹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비타민C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비타민C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예. 그 다음에 뭐 항산화를 시키는 재료로 쓰인다, 값이 싸다,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고요. 그렇게 물, 공기, 소금만큼이나 중요한 게 비타민C다. 그래서 비타민C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3 여러분 정말 잘 드셔보십시오. 오메가3를 잘 먹는 방법 뭐냐면은 비타민C처럼 오메가3도 뭐 2시간 간격으로 하나씩 먹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눈 뜨고 있는 동안 12시간이라고 본다면 2시간만 먹어도 6개입니다. 6개. 피가 돌아가는 게 달라집니다. 그거 여러분들 한번 느낄 겁니다. 두통이 있으신 분들 6개에서 10개 정도씩 한번 먹어보십시오. 혈액순환하면 오메가3입니다. 기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신진대사 하면 오메가3입니다. 심지어 DHA, EPA 이래가지고 뇌세포를 좋게 해준다. 두뇌를 발달시킨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자, 오메가3.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오메가3 혈액순환 우리 몸을 돌리는데 근본이 되는 게 순환이잖아요. 그 오메가3의 박스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 혈액순환 혈행을 개선시켜준다라고 하는 기능이 아예 적혀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 그 다음에 또 오메가3는 기름 여러 가지 종류의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다 효과적이다. 우리 몸에 필요하다. 세포막의 성분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메가3. 그 다음에 유산균, 장을 튼튼하게 하는 균이다. 많은 영양제들 중에 유산균이라고 하는 균 종류는 거의 이 균으로서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균 종류도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균 종류는 당연히 먹고 있는 영양제 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키토산은요, 식이섬유질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챙겨 먹어야 하는 채소류. 입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빠져나가면서 하는 역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채소, 야채 먹는 양이 지금 많이 감소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 먹어주는 것 중에 한 가지다.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소금 뻔하지 않습니까? 소금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비오유기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오유기소를 잘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그 다음에 비타민, 유산균. 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거의 골고루 비오유기소 안에 들어있다. 단백질만 지금 빠져있네요. 나머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탄단지, 유산균, 미네랄, 비타민 이 6가지 전부 다 골고루 넣어 놓다 보니 비오유기소인 겁니다. 근데 영양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만 비타민 B만 먹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그네슘만 먹어야 된다. 칼슘만 먹어야 된다. 이것들만 먹어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도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비오유기소다. 왜 그러냐 하면, 비오유기소는 소화, 흡수, 배출, 배설시켜주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오유기소를 먹어야 된다. 먼저 먹어야 된다. 다른 어떤 영양제보다 먼저 먹어야 되는 영양제다. 그래서 비오유기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지금 소화도 좋아지고 타는 듯한 아픔도 좋아지고 감기도 좋아지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요. 저렇게 좋아지잖아요. 또 다른 것들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이다. 이게 먼저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영양제. 그런 순서로 먹어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해석을 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플라시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플라시보 효과일까요? 이렇게 묻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다리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관절에 물이 찼다고 하더라고요. 관절염 직전 상태여서 주사로 물을 빼고 꾸준히 마사지 물리치료 하던 와중에 염증 완화에 비타민C가 좋다는 박사님 영상을 보고 메가도스 하루에 4에서 6g 섭취한 지 한 달째입니다. 어제 병원 가서 검사하니 물이 많이 빠졌다고 그러시네요. 느끼기에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좋아하시는데 비타민C가 정말 효과 있는 걸까요? 플라시보 효과일까요? 어쩐지 요즘 소화도 잘 된다고 하셔서 스스로 비타민을 챙겨 드십니다. 신기하고 궁금하네요. 저도 메가도스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진 건지 플라시보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고 있고 이게 왜 이러냐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제도적인 상황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뭐냐? 비타민C 먹으면 지금 저분처럼 소화가 좋아졌다,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타민C는 소화제다. 이런 게 아예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면 그냥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버리겠죠. 아, 비타민C 먹으면 소화 잘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도 제약화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도 안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또 되어져 봐야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요.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옳은 것이고 얼마나 틀린 것인지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뉴스, 또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된 이야기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대부분 다 믿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저는 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졌습니다 라고 글을 적으신 분들의 글들을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올려놓은 댓글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채팅창에 여러분들께서 올려놓으신 이 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연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네요. 박사님, 소금 많이 섭취하면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 걸린다고 많이 말들 하는데 몸속에 많은 소금이란 말은 소변 염도가 0.5에서 1.2 이상 되는 수치가 자주 나오면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요? 이거 제 생각에는요. 많이라고 하는 부분 역시 고염식이 되어지는 것은 1.3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9에서 1.29입니다. 그러니까 1.3 정도 되는 거죠.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본에서 소변 염도를 측정을 하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측정해 놓은 데이터를 보면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건강검진을 왔던 건강했던 사람들의 소변의 염도가 0.8에서 1.29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이제 결정이 되어진 거고요. 그럼 그 이상이 되어지면은 고염식이냐, 소금을 많이 먹은 거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어디까지냐라는 건데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소변 염도가 2.5가 돼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간다? 소화가 그 정도 돼야 소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혈압도요, 정상적인 혈압 범위도 있지만은 그걸 벗어나야, 그러니까 보통 뭐 한 140, 150대야 정상적인데 그게 고혈압이라고 해서 혈압약을 먹어가지고 120으로 내려버리면 환자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소변의 염분 농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 통상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 이상 되어진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1.6도 나오고 1.7도 나오고 이 정도씩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나쁜 거냐라는 건데요. 소금을 좀 많이 먹었거나 물을 적게 먹었거나 그러면은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으로 되어졌을 때 칼슘이 빠져나가느냐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우리 뼈 속에도 소금이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소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칼슘이 쫓겨 나간다? 네, 그럴 만한 반응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칼슘이 결합이 되어지는 부위하고요, 소금이 결합이 되어지는 부위가 있는데, 칼슘이 달라붙는 힘이 소금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소금이 칼슘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칼슘이 소금을 쫓아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칼슘이 결합을 할 수 있는 부위가 카르복실기, 단백질의 카르복실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겐 같은 분자의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카르복실기에 칼슘이 달라붙으면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트륨은요, 카르복실기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상황에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나트륨을 쫓아내지는 못하고요. 칼슘이 나트륨은 쫓아낼 수 있고요. 나트륨이 칼슘을 빼내고 같이 가서 붙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 논문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런 논문이 저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논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저런 칼슘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저런 말 때문에 염분을 또 적게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칼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나트륨이 칼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는. 그래서 염분 농도가 다소 올라가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칼슘이 쭉 빠져나가고 그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고요. 지금 저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저런 이야기를 한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뭘 갖고 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정확한 대답을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요, 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뭐 이상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뭐 저도 지금 이 질문을 수십 번 지금 듣고 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